현재 윤석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이 계속 진술 거부를 하면 그러면 수사를 못하는가? 이것이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또 수사를 하기 어려워서 한마디도 안 한다고, 입도 뻥끗 안 한다고 하니까 결국 수사를 못하면 무죄석방이 되는 것인가? 무죄석방이 되면 그러면 다시 관저로 돌아가서 공밥 먹고 그 막대한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또 있게 되는 것인가? 돈 받는 문제야 해결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피의자의 자술서. 진술을 해야 자술서도 받을 수 있고 이렇죠.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절의 증거를 보면은 특히 그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 이렇게 나뉘는데 현재는 수사 절차이죠. 이 수사 과정에서 보면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누가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형수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문조서가 증거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피의자는 진술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 진술 내용은 없겠죠? 본인 진술 내용이 없으면 그러면 검사나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증거도 아주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증거 채집을 하고 쓸 증거를 확인해서 추려서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완전히 묵비하면 입을 다물고 수사 절차가 끝나면 수사기관은 할 게 없다. 그러고 어떻게 재판에 들어가서 유죄 판결을 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면 그래서 피의자 윤석열이 피고인 윤석열로 이 법적 지위가 바뀌게 되면은 바로 이 본인의 진술서, 자술서 이것이 증거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 이 형사소송법 제313조부터입니다. 제313조 진술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1항을 보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또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되어 있죠. 피고인이 됐을 때 진술서나 그 기재한 서류 여기에 자필로 썼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일 때 그러면은 여기에 더 상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한 진술 내용이 포함된 문자, 사진, 영상 정보로서 컴퓨터용 디스크, 이거는 이제 법이 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된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것은 공판 준비나 준비 기일, 공판 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성이 증명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진술에도 공판 준비, 공판 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쓸 수 있는 경우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313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항 봤죠? 제313조 제2항을 보면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앞에 것과 관계없이 이 진술서 작성자가 지금 같으면 윤석열 피고인이 뭐 이렇게 되겠죠. 공판 준비나 공판 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저거 가짜야, 이런 경우에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 하면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 작성 진술서 이런 것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제315조를 보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호를 보면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3호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314조 증거 능력에 대한 예외. 여기에 보면 앞에 제312조, 313조 경우에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근데 어떤 사유냐 하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하는 뜻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 윤석열 씨는 비상계엄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처럼 이에 준하는 사유를 아주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라는 것이 윤석열 씨 100% 진술 거부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입이 안 움직이는 경우도 여기 준하는 사유로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농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 이것을 증거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피의자 피고인이 본인의 진술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바로 진술의 임의성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강제로 강요에 의해서 본인의 양심에 반해서 이렇게 작성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제2항 전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이래서 그 진술의 임의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24년 말에서 2025년까지 형사 피의자 또 탄핵심판 피청구인 신분의 윤석열 씨의 글이 아주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관계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이것도 윤석열의 글이지요. 직무집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담화문입니다. 이게 계엄 선포 담화문인데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대통령의 말과 글로서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하고 대통령실 제공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이것이 당연히 임의성도 있고 공적으로 이러한 담화문이 발표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 윤석열, 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는데 이 담화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대충 중요한 것만 뽑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하는 상황 요건 1. 그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을 전부 총 22건 탄핵소추 발의를 하고 10명에 대해서 6월 이후로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 비상계엄 상황 1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우선 이 탄핵소추 발의 의결이라는 것이 위헌인가 위법인가 보아야 하겠죠.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폭이 대단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3항입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의결하고 탄핵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고위직 공무원들이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것이 국회의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을 하는데,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것은 헌법의 효력입니다. 당연한 헌법의 효력인 것이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 두 번째로 든 것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그러니까 2025년을 가리킵니다. 재해 대비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총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에서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것이 민주당이 정부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반국가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액을 한 후 2025년 정부의 총 예산은 673조 3천억 원이 됩니다. 그게 확정이 된 겁니다. 673.3조 원. 4조 1천억 원 삭감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렇다면 국회에서 정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범죄인가? 이렇게 보면 헌법 제54조 제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회는 원칙적으로 삭감만 할 수 있습니다. 증액을 할 수 없다. 이것이 헌법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을 비상계엄 상황 두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상황 1, 탄핵 소추를 한다. 비상계엄 상황 2, 예산을 삭감했다 하는 이 두 가지, 이것은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12월 3일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지금 탄핵하고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은 이와 관계가 없죠. 이게 관계 있으려면 민주당이 북한 공산 세력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밖에 없죠. 이게 맞다면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상황 1과 2를 가지고, 그러면서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아주 신속하게 반국가 세력, 지금 내세운 것으로 봐서는 탄핵을 남발하고, 그러니 22명이 탄핵 발의 중이거나 탄핵 소추 했다는 것이죠. 거기 발의 중인 것도 있고, 탄핵을 하고, 그리고 예산을 4조 삭감했다. 그런 반국가 세력이라고 한 겁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이 척결이라는 말이 여기 앞에도 쓰고 있죠. 척결이 무슨 뜻이냐? 살을 도려내고 뼈를 발라낸다는 뜻입니다. 깨끗이 없애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회에 다수파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행정 집행을 한 겁니다. 직무행위를 한 것이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공무수행이 아닌 범죄행위도 한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행위에는 그뿐 아니라 방금 보았듯이 이러한 헌법을 위반한 직무집행 이것과 구체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그런 범죄행위 이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제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을 대국민 담화로 내보냈고 모든 방송사의 긴급 방송으로 송출했습니다. 그러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귀를 막고. 자, 이제 봤으니까 계엄을 봅시다. 헌법 제77조 제1항. 대통령은 전시, 전쟁입니다. 사변. 이것은 일시적인 어떤 전투 상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무력 충돌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는 내 마음대로 이거 위험하다,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그게 다 거기에 해당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데 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병력이죠. 전쟁이 전시거나 사변이 나거나 사실 우린 6.25 사변도 사변이라고 하죠. 하여튼 전시, 사변 여기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느냐 하면 병력으로 거기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타납니다. 경찰도 안 되고 일반 행정공무원도 안 되고 이런 병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고 대통령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엄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 하면 헌법에 규정한 탄핵 소추를 좀 많이 했다. 헌법에 규정한 예산안 삭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삭감을 했다. 뭐 감히 대통령의 말을 안 들어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전시사변에 준한 국가 비상사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군대를 동원했죠. 그렇게 되다 보니 이것이
한편으로는 헌법 위반이고 한편으로는 범죄 구성요건 충족이 돼버린 겁니다. 범행 실행의 착수는 대국민 담화문으로 보여주면서 했고, 그래서 실행의 착수와 동시에 즉시 내란죄가 구성요건 충족을 했고, 군형법상의 반란죄도 구성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당연히 내란 수괴, 반란 수괴가 윤석열인 것이죠. 그런데 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계엄 포고령 나왔죠. 이번 계엄 포고령은 유난히도 강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인 것도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론 법에 따르기는 하지만 법에 따라서도 원래는 못하는 것을 하게 해놓았죠.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여기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체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미워서, 민주당에 분노해서 저 반국가 세력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바람에 우리 전체 국민이 바로 군대에게, 군이 질서를 잡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되고 군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었든 아니었든 그랬던 것이죠. 지금 보면 각 행정 조직들이 다 계엄체제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할 수 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통제되고, 이번에는 그 전공의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도 이 포고문에 들어있었죠. 명령에 따라라 하면서. 또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에 대해서도 하고 법원에 대해서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 봉쇄까지 했죠. 헌법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에 담화문으로 그 범죄 실행에 착수한 헌법 위반 행위를 바로 그때 해서 완성시켜버린, 일단 성립시켜버린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면 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말 위반되는가? 1차 판단을 한 것이 국회입니다. 2024년 12월 4일 의안번호 6197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하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므로 입법부인 국회가 이를 바로잡고자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한다. 명백한 위헌이라고 국회에서 의결로서 이것을 통과시킨 겁니다. 명백한 위헌이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보았던 탄핵소추의 그 이유가 되죠. 그것을 충족시키죠. 또 나아가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할 때 명백한 위헌이면 인용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파면시키죠. 바로 이와 같은 일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이것은 윤석열 피의자가 윤석열 피고인이 돼서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될 때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겠는가? 당연히 쓸 수 있겠죠. 바로 이와 같은 윤석열 피의자가 100%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것도 자기에게 불리한 것이 있어서, 그리고 약자로서, 사회적 약자로서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재판의 힘, 재판의 효력을 부정하고 이런 법 배반적인 태도로서 진술 거부권을 마구잡이로 행사하고 있는데, 이런 피의자 피고인을 대한민국 법체제에서는 충분히 그 죄를 밝혀내고 죄에 합당한 처단을 할 수 있다. 윤석열 씨의 그 많은 담화문, 또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던 많은 공지, 이런 것들이 다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